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오늘은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입니다. 2년 전 오늘 159명의 꽃다운 목숨이 차가운 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오늘 국가는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후 2년의 시간, 우리 사회는 과연 그 책임을 제대로 물었을까요?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형사 책임을 지게 된 이는 금고 3년이 선고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뿐입니다. 참사는 있었지만 책임지는 이는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후 대책도 허술합니다. 참사 2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인파사고에 적용할 법률상 매뉴얼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유가족의 시간은 여전히 이태원 그 골목에 멈춰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10월 29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오,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후 일시납 필요.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은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독. 10월 29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사,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 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불씨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대구 경북 행정통합 경북도의 김대일 의원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돼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 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한 세상을 꿈꾸는 엄마 시의원 김세롬입니다.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뛰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날인데 오늘 정말 바쁜 와중에 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사실 이태원 참사가 인재라는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지만 참사의 책임자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형국입니다. 안동에도 이태원 참사 추모 분향소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방금 전까지 추모 분향소가 열렸습니다. 그 안동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태원 참사 추모 희생자분들을 위해 분향을 하고 가셨는데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시민분들의 염원이 오늘따라 유독 더 크게 느껴졌던 하루였습니다. 네, 안동에서는 이 추모 분향소를 어떤 분이 열고 있을까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사비로 하다가 네. 원래는 제가 속한 당에서 이제 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엄마의 마음이 여기서 바로 또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을 다시 한번 기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김세롬의 세상맘사 시작해 볼까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세상맘사 2번이나 주제로 만들었던 건데요. 끝없는 논란을 뒤덮던 그 맑은 물 하이패스의 상수도 반값까지 늘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반값 수돗물 요금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반아운서님 혹시 집에 수도세 한 달에 얼마 나오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예, 제가 언제 확인하고 안 한 건지 전체 그냥 제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네. 관리비만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세상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스비 얼마인지는 체크를 많이 해요. 엄마들이 네, 보통 예. 하는데 그 물값은 사실 잘 체크 안 하는데 네. 사실 수도세 얼마 나온지 아는 집은 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수도세 얼마나 나오는지 잘 체크하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여러분. 네, 지난달 9일이었습니다.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뉴스를 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 달 11월 부가무부터 가정용 수돗물 반값 공급이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나 경북도의 수도 종합계획과 맞지 않고 농촌 이용 수도 공급망 확대로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었는데요. 9월 임시회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 오는 1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월 사용량의 20톤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최대 월 7,800원을 가정마다 할인받는 거잖아요. 네. 50% 감면의 효과가 각 가정별로 따져봤을 때 논란 대비 큰 도움을 받는 건 아니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네. 반값 상수도 진행하는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상수도 요금의 추가 감면 결정은 지방 공기업의 재정 상황, 앞으로 상수도 관련 투자 수요, 감면 금액이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 억제에 기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이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상수도 요금을 현재부터 50%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연구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네.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네네. 그리고 그 근거를 토대로 지방공기업 재정 전문가라든지 상수도 공급 전문가, 시의원, 시민의 여러 계층별 대표자 등을 구성한 그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쳐서 상수도 요금이 결정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네. 이 안동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에 따른 이 안동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네. 조례 제2 중 제2항에 따르면은 상수도 사용료를 심의하기는 하나 이 상수도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상승에 대한 영향만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 결정의 타당성을 심의하진 않고 있습니다. 아, 네. 또 안동시는 경상북도에 제출한 수도요금 현실화율 제고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회복 시점을 고려하여 안동시 수도요금 적정한 방안 연구 용역 추진 검토의 내용이 기재는 되어 있으나 아직 연구를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네. 사실 이번 정책은 제가 봤을 때 통상적으로 안동 시민들의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검토는 없었고 네. 물가대책위원회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만 심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동 시민들의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이번 정책은 시행이 되었다. 네, 이거 저는 제 개인적 관점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네. 우리 김세롱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한노위에서 안동에 네. 방문해서 이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안동댐의 중금속에 대한 발언도 많이 했는데요. 네. 안동에 대한 이 여러모로 물 가지고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2주 전에 국회 한노위에서 안동댐을 시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동댐 녹조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안동댐의 녹조 남세균 발생 수치가 조류 대발생 단계를 넘어섰음을 이야기되었습니다. 네. 이 건강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그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 내어 발언했는데요. 이 국내에는 그 기준치가 없지만 해외에는 녹조가 물 한 방울당 녹조가 얼만큼 이상이면 위험하다 이런 수치가 있는데요. 이 녹조가 공기 중에 퍼트려지는 네. 위험성에 대해서도 해외 여러 학회 논문에 굉장히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녹조가 청산가리에 못지않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네. 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이날 국회의원들은 시민단체의 결과를 존중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민간 공동으로 녹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참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날 회의 자리에서 방청을 했었는데요. 네. 안동댐의 물을 대구로 식수로 보내고자 하는 이 일각의 움직임 속에서 기본적으로 깨끗한 물을 관리하는 의무를 지닌 수자원공사에서 이 역할을 정말 잘해줘야 되는데 이 녹조에 대한 기본 틀조차 아직 국내에는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큽니다. 네. 2주 전에 안동 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한 바를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도 안동댐 일부 지역은 녹조가 가득하여서 물을 뜨면 걸쭉한 초록색 주각 같은 그러한 물의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녹조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은 없다. 네, 이런 없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9월에 대구에 한 현수막이 이슈가 됐었는데 네. 대구 북구 민주당에 건 현수막 홍 시장님 집집마다 중금속 샤추가 녹조라떼 쏘시는 건가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예, 이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네, 안동시에서 대구로 물을 보내는 물 하이웨이 사업과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구 북구 전역에 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2022년 4월에 이미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대한 협정서를 구미와 대구가 작성했는데 네. 이 부분이 이행되지 않아서 구미에서 대구까지 4천억이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홍 시장의 폭주로 인해 2조억을 들여서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 건은 사실 이전 자치단체장들이 힘들게 이끌어낸 부분들인데 새로이 당선된 자치단체장들과의 관계로 인해 쉽게 파기된 예입니다. 네. 사실 이거는 자치단체장들만 한 게 아니라 환경부라든지 여러 부처가 함께 이끌어낸 협의 상황이었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니까 당장 녹조와 중금속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안동댐 물을 가져다 써야 되는 그 대구 시민들은 정말 거품 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깨끗한 물을 관리하는 의무를 지닌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실 태백에서 이어진 이 69개의 강산에서 나오고 있는 이 폐수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석포재련소에 대한 조사 그리고 안동댐 하부의 중금속에 대한 조사와 관리를 우선시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일을 진행해 줘야 되겠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거와 연계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 라디오 오늘에서도 여러 번 네.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네. 그러면 안동의 물과 관련된 오늘의 맘스 생각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돗물 반값 사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가정용 수도 할인 정책을 안동시에서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획기적인 정책이었지만 지금 그 부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적은 금액이라도 안동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정말 환영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과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정책이 세워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깨끗한 물을 관리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만사 김새롬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세상맘사 오늘 물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엄마, 나 용돈 좀 올려줘.
이거 친구가 준 거예요. 아이들의 일상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도박으로 힘겨워하는 아이들의 구조 신호가 들립니다.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그들의 구조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장기 과제로 전환될 것 같았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이 만나 행정통합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재추진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군에선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대일 도의원입니다.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의원님과 연결을 해봤습니다. 지난 21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구 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 공동합의문에 있는 내용들 한번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 그 합의문의 7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먼저 그 논란이 됐던 명칭은, 대구 경북 특별시로 한다는 거고, 관할 시군 자치구는 통합해서 종전 사무를 그대로 이제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 이제, 이 특별시에서 통합청사에서 관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통합청사는 대구와 또 우리 경북도청 그리고 포항청사를 모두 활용하기로 이렇게 합의는 돼 있지만은 관할 구역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대구시하고 대구시의회하고 또 경북도의회하고 이렇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되 충분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겠다. 이게 이제 주요 합의 내용입니다. 네. 지난 행정통합 논의에서 이 통합청사 위치가 논란이었는데 이번 합의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나 또 우리 이철우 지사께서는 늘 이렇게 뭐 청사 문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는데 합의안을 보면 대구청사라든지 또 우리 경북도청 그리고 또 뭐 포항청사까지 다 활용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면 뭐 세계청사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은 사실 없고 이게 뭐 결국은 논란이 될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뒤로 슬그머니 이렇게 빼놓고 좀 합의를 했다는데 뭐 정말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입니다. 네, 구체적인 활용 방안 이런 내용이 부족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시도의회 의결만 거치겠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물론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들을 뭐 이렇게 대표하는 기관이지만은 정말 이런 뭐 행정통합 같은 정말 중차대한 문제는 도민 모두의 뜻이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도민들의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듣고 하는 것이 저는 먼저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민 모두의 뜻을 듣는 것이 순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또 가장 원론적인 질문이겠는데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 과연 있을까요? 뭐 저는 뭐 크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두 분이 매일 이야기하시던 게 보면 수도권 집중하고 지방 소멸을 막고 또 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 통합을 한다 이랬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저나 뭐 아마 대부분의 도민들도 그거를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수도권 집중화가 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맞지만은 네.
그거를 뭐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통합은 답이 아니라 생각하고 실제 정말 이런 문제라든지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뭐 지방분권국가로 가는 것이 저는 맞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호지효과는 없을 거고 지방 분권화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김대율 의원께서는 도청 신도시 활성화의 중요성을 얼마 전 도정 질문을 통해서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신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진 않을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저는 뭐 도움이 아니고 치명적인 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네. 행정통합 이야기가 사실 나오면서부터 이미 도청 신도시는 부동산 매매라든지 가격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지금은 그 신도시 조성 2차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최근 아파트 건축이라든지 신규 건축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지금 네. 도청 인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 이 행정통합은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럼 의원님께서는 경북도 특별자치도 추진과 한반도 허리경제권 정책 재추진을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한반도 허리 경제권은 우리나라의 어떤 중심이 북위 37도를 지나가는 7개 시도가 있습니다. 네. 이 7개 시도가 이렇게 함께 수도권 일극체에 대응하고 또 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형성한 요 하나의 경제권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동안 뭐 사실 이제 지사나 이제 시장님이 행정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지방의 권한이라든지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500만 정도의 인구 이게 명분이었는데 사실 지방의 권한은 뭐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제주도, 전북도와 같이 특별자치도로 가는 형태도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경북도 이제 먼저 뭐 특별자치도로 이제 추진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중부 권역에 이렇게 형성돼 있는 경상도라든지 충청도 그다음 또 뭐 강원도 일부 전라도를 포함하는 이 중부 권역에 형성돼 있는 이 1,500만 정도의 인구를 겨냥해서 한반도 경제권을 이렇게 형성하고 그 안에서 뭔가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추진해 나가면 경북이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경북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구축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반도 허리 경제권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급하다고 뭐 실을 바늘 허리에 메었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 통합을 뭐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지금 뭐 속도로 이렇게 뭐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도민들을 설득하고 이래 하나하나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안동을 포함한 이 북부권도 이게 정말 생존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통합 과정을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목소리를 좀 충분히 가감하게 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그 가운데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도민의 설득과 협의가 중요하고 우리의 생존 문제다. 우리의 목소리를 조금 더 높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도의 김대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이유, 양희은이 함께한 한낮의 꿈 이어갈게요. 밉게 우는 건 이제 그만할까 이대로 어디로든 갈까 아니면 눈을 감을까 그렇게 아픈 건 잊혀지지 않아 시간에 기대어가만 한낮의 꿈을 꾸듯이 살랑바람이 가만히 날 어루만져 눈물이 나를 같이 있으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그래 줄 사람
작년아 그 사람 내 곁으로 오면 하루 다 나를 안아주면 그때나 웃어나 볼까. 졸리운 책은 덮어두고 한낮에 꿈을 꾸듯이.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미국 대선의 시간이 다가왔죠. 벌써 일부 주에서는 사전 투표를 시작했다는데요.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 미국 대선에 대해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오늘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왜 전 세계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에 2024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이니까 지금 열흘도 안 남았죠. 네. 미국 대선 살펴보고, 현재 카말라 해리스, 도널드 트럼프 후보, 현재까지 어떻게 선거전을 치러왔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대로 전 세계는 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주목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이라는 국가가 세계에 끼친 영향을 볼 때,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사실 미국인들만의 관심사가 아니죠. 예.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미국의 제1세계 우방들은 물론이고 한때 적대적이었던 2세계 국가들과 중동 그리고 제3세계 국가들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미국의 특성상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세계가 휘청일 수도 또는 세계가 안정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 부분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뭐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미 사전 투표가 시행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전 투표 열기가 뜨겁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는 지난달 20일 대면 사전 투표를 실시하는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 3개 주를 시작으로 미국의 50개 주 중 47개 주에서 사전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대선 사전 투표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어요. 2012년 33%였는데 쭉 올라가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진 2020년 대선 때는 69%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코로나19도 아니고 대선도 아닌 2022년 중간선거 때도 사전투표율이 한 50%에 달했으니까 이제 미국의 이 사전투표 제도가 유권자들 사이에 확실히 자리 잡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경합지라고 일컬어지는 예를 들어서 노스캐롤라이나나 조지아주 같은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사전투표는 민주당과 그 대선 후보들에게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사전투표에 나서는 유권자들이 일단 젊고 고학력층이 많았기 때문이고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 시민단체들도 특히 사전투표 운동을 조직적으로 펼쳐왔기 때문인데 그래서 USA 투데이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마친 응답자 63%가 민당 카멜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를 투표했다는 응답자는 34%에 그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 조금 더 남은 상황에서 사전투표에 나선 유권자가 이미 4,100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경합주 사전투표는 더 높다라고 하고요. 예.
그런데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대선은 좀 입장을 바꾸어서 사전투표에 동참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워지니까 트럼프 후보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0년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하고 나서 이 우편등을 이용한 사전투표의 신뢰성에 의심을 표하면서 네. 여전히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폭스뉴스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플로리다에서 원한다면 사전투표하면서 모범 보일 수 있냐 이런 질문에 나는 정말 복잡한 신경이다 라면서도 사전투표 할 거다. 일찍투표하겠다. 또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행사에서도 조지아주의 투표율이 정말 기록적인 수준이다. 네. 모두 다 나서서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게 바란다. 그래 사전투표 하라는 소리죠. 지금 초박빙이었던 판세가 트럼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는 민주당 텃밭을 여기는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도 이기고 싶다. 하여튼 사자오를 토하고 있네요. 예,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초박빙 상황에서 트럼프 캠프 측에서 어제 커다란 폭탄이 터졌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요. 어떤 일인가요? 대체로 선거는 실수하지 않는 쪽이 이기는 법인데 네. 트럼프 캠프 측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굉장히 큰 악재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7일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 선거 유세 중 이 지지 연설을 하는 코미디언 토니 힌치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 말을 좀 막 하는 경향이 있대요. 이 사람이 이 지지 연설 올라와서 바다 한가운데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 있다. 푸에르토리코라고 한다. 라틴계는 아이 만드는 걸 좋아한다.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물론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자치령이고 정식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권은 없어요. 근데 지금 경합주에서 수천 표로 표가 갈린다. 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데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 라틴계 유권자 수가 57만 9천 명입니다. 전체 유권자 6%나 되거든요. 그리고 라틴계 유권자 절반 이상이 푸에르토리코 출신이에요. 지난 1월 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라틴계 유권자 수가 2020년 3,230만 명에서 3,620만 명으로 증가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라틴계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이다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평소 이제 강경한 태도를 보여던 트럼프 선거 캠프 이례적으로 이 농담은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 견해를 반영하지 않는다. 네. 변명하고 나섰어요. 네.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데 트럼프 전 후보에 대해서 소폭 혹은 오차 범위 내에서 보였던 우위가 흔들리면서 이 미국 대선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각각 지지율이 어떤지요? 지금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긴 하는데 일주일도 더 남았기 때문에 또 어느 후보가 또 실수할지 모르죠. 지금 미국 ABC 뉴스와 입소스가 지난 18일과 22일 전국 등록 유권자 2,392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해리스 후보가 49%, 트럼프 후보가 47%예요. 2% 포인트예요. 이거 오차 범위 보면은 이걸 같다라고 봐야죠. 또 투표 의향이 있는 잠재 유권자의 해리스가 51, 트럼프 후보가 47% 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CBS와 유거브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전국 지지율로 50%, 트럼프 후보가 49%, 1% 포인트 차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깻잎 한 장 차이라는 건데 여기 실수하면 지는 거죠. 그렇죠. 주요 이슈별로 보면요,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낙태, 의료, 민주주의 보호 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트럼프 후보는 경제, 인플레이션, 중동 갈등 등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유권자 51%가 해리스 후보가 유일하게 대통령직 수행할 수 있다라고 질문한 답한 반면 남성 유권자는 41%에 그쳤고
트럼프 후보의 같은 질문에서는 여성 유권자, 남성 유권자 각각 한 30%, 36% 정도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일주일 조금 더 남은 상황인데 대선이 미국은 선거인단 확보가 관건이잖아요. 현재 각 후보는 어느 정도 선거인단을 확보했을까요? 일단은 아무리 전국 투표율이 높다 하더라도 선거인단 확보를 제대로 못하면 지는 거죠. 예.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50개 주는 어느 성향이 나오는데 양당 후보 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이른바 7개 경합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렇게 7개거든요. 전체 선거인데 538명 가운데 과반인 270명 확보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이 현재 225명,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218명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경합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펜실베니아거든요. 19명. 네.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에서 해리스가 이기면은 해리스는 12개의 승리 조합이 나오고 트럼프는 6개의 승리 조합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면은 트럼프는 26개의 승리 조합, 승리 시나리오가 가능해지지만 해리스는 13개에 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해진다. 현재까지는 해리스 225명, 트럼프 218명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한참도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이 해리스가 지난번 TV 토론 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민주당의 패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상당한 차이로 해리스가 TV 토론 이후 앞서가다가 이게 따라잡힌 거잖아요. 네.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지난번 TV 토론 이후 해리스가 승리를 거둔 다음 한 번 더 점프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해리스는 후발주자잖아요. 그렇죠. 인지도면에서 트럼프를 따라잡을 수 없었던 상황인데 TV 토론을 통해서 확 역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점프를 더 했는데 그걸 과감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는 모르죠. 선거하고 골프는 고개를 쳐들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교만했던 것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좀 과감한 이게 액션이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과감하지 못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측에서는 해리스 후보에 대한 어마어마한 네거티브 광고를 많이 한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소위 얘기해서 네거티브 광고니까 부정적인 정치 광고죠.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TV나 라디오, 인터넷에 쏟아붓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트럼프 캠프 측에서 3억 7,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200억 원 이상 투입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해리스의 이념 성향을 공격하는 광고래요. 특히 약한 고리로 경제 정책을 꼽았는데, 그러니까 바이든이 제대로 못했고 쓰니까 해리스도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리스의 경제 공약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긍정적이라는 응답보다 4%포인트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해리스의 경제 공약이 치열한 대선 레이스 막판에 동력을 잃고 있다. 좀 부정적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선의 또 하나의 이슈가 바로 여성들의 낙태, 이른바 임신 중지에 관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도 양당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전 미시간에서 두 사람이 정면 맞붙었는데, 그러니까 해리스가 이제 미국 첫 흑인 여성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흑인 대통령인데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위 얘기해서 임신 중지에 관련돼서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 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낙태권 문제를 부각시켰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여성 3명 중 1명이 낙태가 금지된 주에 사는 상황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여기 공화당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치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야근 결정인데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미국 우선주의 얘기하고 상당수 공화당원들이 차지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성소수자 이슈로 대처하는 겁니다.
미국은 뭐 세계 경찰이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리더가 국가가 되느라고 힘을 뺐느니 차라리 미국인들의 이익을 우선하겠다. 미국 우선주의 강조하면서 성소수자들 권익 확대에 너무 많은 힘을 쏟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임신 중지 낙태권을 탁 덮어버리니까 그러면서 또 트럼프가 저 민주당 쪽은 다 공산주의자들이다. 급진적인 좌파 그룹 사람들이고 공산주의자들이라면서 색깔론까지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화당 쪽은 좀 이렇게 현명하다, 영리하다 넘어서 야가 빠졌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예. 네, 워낙 치열하게 접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말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데요. 한반도 그렇습니다. 정책도 저희가 어떻게 될지 이거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언론에 나온 얘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분석드릴게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북미 관계 개선 의지가 있고 친밀한 정상 간의 관계를 통해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분석들을 합니다. 언론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동맹 관계를 미국 납세자들의 비용 부담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동맹 관계를. 그래서 동맹한테 주한미군 특히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한국이 감당해라고 대폭 올릴 것이라고 분석하는가 하면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한미 양자동맹과 한미일 상병 안보 공조, 뭡니까? 지금 바이든 정책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대북 억제를 할 거고 안보 파트너십으로 동맹을 대우해 줄 거다. 그러면서 한미 관계 중시 기조를 견지할 건데 이건 언론에 나오는 얘기고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트럼프가 당선되든 해리스가 당선되든 지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입장, 어떤 자주적인 자세를 가지고 당당한 외교를 통해 실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선조들이 해주신 말씀이 늘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 그러니까 해방 전후에 이런 얘기했어요.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 속지 말라. 일본 놈 일어나니 조선 사람 조심해라. 전 이게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떤 자주적인 자세를 가지고 당당한 외교를 통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미국 대선을 맞아 사전투표가 실시되었다는 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